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우선 이제 이순신 평전 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순신 장군님의 인사관계, 인간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와닿는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좀 들으시면 그렇지, 인간관계가 실제로 그렇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공감하실 법한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또 이 책은 상세하게 뭐 조선시대 어떤 책에 어떤 기록에 근거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최대한 과장 없이 한번 이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32살에 이제 무과 급제를 하셨고, 뭐 10년 만에 이제 급제를 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조선시대 때는 벼슬자리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뭐 이제 10년 준비는 기본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짧은 시간에 갑자기 확 붙은 사람들은 사실상 천재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뭐 책을 몇 번 보면 그냥 외워질 정도의 그런 천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순신 장군님이 10년 만에 붙으신 것도 빨리 붙으신 것이다. 32살이었고 1년의 이제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33살 때 함경도에 이제 그 여진족과 이제 변방을 맞닿고 있는 곳에 작은 초소를 관리하는 말단 장교로서 부임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절대 장군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작은 초소에 이제 지휘관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이순신 장군님께서 함경도에 계셨을 때에 대한 짤막한 또 인사이트가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함경도 이제 그 관찰사가 있었는데, 이제 함경도를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죠. 이 관찰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국경선에 여진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내지 못하면 이 관찰사는 이제 왕에게 엄청난 꾸지람과 함께 파직을 당할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집안 전체가 다시 벼슬길에 오르지도 못할, 그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중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함경도 관찰사가 이후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불시에 변방 초소 같은 데를 찾아가서 이제 병사들이나 장군의 훈련도가 어땠는지를 테스트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조선시대라고 해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뭐 시스템이 엉망이고 무조건 뭐 나쁘고 막 문제가 많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이후백이란 사람이 이 초소들을 돌아보면서 인상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 했냐면, 이순신 장군의 초소만이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훈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강직하고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아주 드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원래 강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집안 이제 가풍 자체가 강직했어요. 근데 그 강직함,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처리하는 그 일 처리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너무 뭐 이순신 장군님은 올곧으신데 주변 사람들은 내내 다 썩고 부패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막 이순신 장군이 막 공격하고 막 이 사람은 융통성이 없네 뭐 하네 하면서 막 계속 괴롭히는 와중에도 끝까지 간신히 견디면서 이제 자기 일을 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만약에 뭐 회사 생활하건 뭐라건 조직 생활에서 내가 강직하고 원리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두고 융통성 없다, 너무 요령 없다, 숨 막힌다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순신 장군님의 초소만 이제 이 함경도 관찰사가 봤을 때는 병사들의 활솜씨나 장군의 활솜씨, 기타 등등 전투 수행 능력에 마음에 드는 상태였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이 관찰사가 뭐 왕에게도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어쩌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곧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한성부에 이제 인사권을 관리하는 곳에 이제 말단 관리로 들어갑니다. 종팔품이 되면서 이제 그 인사권, 그러니까 이제 무과 이제 그 급제한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가고 어디에 이제 자리를 배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하는 행정관리직 이제 뭐 군사 이제 그 벼슬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자리로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이순신 장군님과 이제 완전 상극을 이루는 전혀 타입이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대감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서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제 병조전랑, 그러니까 인사권의 노른자, 종사품이긴 하지만 인사권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던 서익이라는 이제 대감이 되겠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님은 이때 당시 종팔품이니까 이제 한참 직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말단부하죠. 근데 이 서익이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했냐. 자, 인사권을 이제 쥐고 있으니까 왕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죠. 뭐 누구누구를 이제 승진시켜야 될 것 같고, 뭐 누구누구를 뭐 강등한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자리인 겁니다. 근데 이 서익이란 사람만 어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이제 그 도장을 딱 찍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있는 관리들까지도 이제 다 동의했다라는 걸 이제 같이 이름을 올려요. 근데 이 보고서를 올릴 때 이순신 장군님이 반대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사품, 그러니까 인사권의 노른자 핵심 대감 앞에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더 높은 고관 대감들조차도 눈치를 보는 그 대감에게 종팔품 완전 말단 관리가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익이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보기에 이 서익이란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만 심지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너뛰어서 높은 자리에 두려 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동의할 수가 없었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서익이란 사람은 이순신 장군님을 대단히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융통성 없고 이제 멍청한 사람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취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압력을 넣고 막 했는데도 더 놀라운 거는 끝까지 이순신 장군님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두 놀랐다라고 그래요. 뭐 이러고서 이렇게 소신 지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인사권자한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8개월 만에 이제 충청도 이제 그 병마절도사의 부관으로 이제 쫓겨나다시피 외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서익이란 사람은 굉장히 부정부패하고 왠지 뒷돈을 받고 뭐 그래서 이제 자기 인사권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조종하면서 팔고 막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 서익이란 사람이 율곡 2과 같이 과거 시험을 쳐서 율곡 2 다음으로 차석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사람의 어떤 묘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완전 사악하게 악한 사람이나 완전 너무 선한 사람은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 세상에선 다 묘하게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부패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선한 부분이 혼재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서익도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인데 서익이 그럼 그렇게 인사권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마냥 막 뒷돈 받아서 막 부정부패했던 그런 대감이 아니고요. 이 서익이란 사람은 당시 이제 서인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국사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잘 알겠지만 선조 때부터 이제 이 어떤 그 당쟁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서인으로서 이 서익이란 이 대감은 서인 사람들이 집권을 해야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부정부패나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관리가 아니었던 것이고 머리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진을 해야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할 수 없는 건 뭐냐? 원리 원칙을 깼다.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리 원칙대로 한 인사는 어쨌든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일을 진행해야 이게 이제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티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엄청난 이 전쟁이 났을 때 이때가 대략 임진왜란 일어나기 15년 전의 일입니다. 대략. 근데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원리 원칙대로 한 그런 이순신 장군님의 부대들이
전쟁 초기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님의 전쟁도 이제 쭉 보면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사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막 몇 명 안 죽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거의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만 막 지휘를 잘 짜가지고 뭐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병사들과 부관들이 다 그 명령과 작전대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을 했어야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뭐 나쁜 뜻으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힘든 분이신 건 맞다. 원리 원칙대로 하고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쁜 의도는 절대는 아니고요. 마음은 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평화 시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들 수 있을 법한 그러신 분이셨던 것이죠. 단적인 예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함경도에서 그 국경선에서도 이순신 장군님의 부대만 어제 그 전투 능력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이제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그럼 나머지 부대들은 그럼 완전 다 부정부패고 막 무슨 뭐 드라마 치면서 싸웠냐 그게 아니라 이제 추정컨대 장군들 중에서도 이게 전쟁 발발 확률이 지금 일단은 게 심각한 사항은 아닌데 여기 다 끌려와가지고 이제 복무하고 막 이런 병사들도 있고 한데 뭐 돈 받고 물론 하는 병사도 있지만 그런 병사들도 있고 한데 얘네들 이렇게 막 힘들게까지 이렇게 막 고생시키면서 막 하고 농사도 나중에 돌아가서 짓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또 이유에서 좀 약간은 좀 설렁설렁하게 밑에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장군들도 있었다라는 그 어떤 지휘관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이제 그 엄격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FM대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마다의 어떤 그 기준의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이제 조금만 원칙을 어기면 다 그냥 부정부패고 막 이렇게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유독 지나치다 할 정도로까지 완벽주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강직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기록을 통해서도 그건 확실하다. 그리고 때마침 그것이 전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빛을 발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칫 어떤 의미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너무 강직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인간관계를 뭐 저런 식으로 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변방외직으로나 이제 돌 수밖에 없는 이제 핵심 요직에는 오지 못하는 아니면 높은 벼슬은 가지 못하는 그럴 법한 분이셨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그 이제 인간관계 지금 묘한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선조가 이때 당시 왕이었잖아요. 이 선조가 뭐 드라마에서는 되게 무능하게 나오고 막 되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실제로 뭐 나쁜 점도 많았지만 이 사람이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다만 그 뛰어나게 머리가 좋고 눈치도 대단히 빠른 사람이에요. 선조 이 왕이 눈치도 대단히 빠른 사람인데 다만 문제는 자기 권력과 그 자기 이익이 되고 자기 명예가 올라가는 쪽으로만 잔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점. 그래서 자 이순신 장군님이 다음에 보면 이제 그 갑자기 파격적으로 종 사품까지 올라가는 일도 이제 나와요. 그것도 제가 다음에 이제 나눌 텐데 추정컨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왕의 어떤 결재와 그 인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선조의 어떤 그 꽤 많음을 봤을 때는 이제 추정컨대 이 사람은 이순신 장군을 이제 마치 이렇게 이용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쟁과 이제 대감들끼리 싸우게 하면서 이제 자기 권력을 더 키우고 막 하면서 이제 자기 안위만 이제 생각했던 사람인데 선조 왕은. 근데 이런 또 이순신 장군처럼 우직한 사람도 이제 적재적소에 또 꽂아 넣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렇게 되면서 나는 이제 내 권위와 내 권력이 최대로 극대화되게끔 이렇게 인사 배치를 해야겠다. 라는 식의 어떤 선조의 어떤 그 생각에 의해서도 이순신 장군의 그 강직함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좀 어느 정도 소문이 난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도 사실은. 그래서 갑자기 파격적인 승진의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이제 좀 복잡한 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 공감할 만하면서도 교훈이 되는. 마지막에서 결론. 이제 대다수는 사람들은 완전 악인도 아니고 완전 선인도 아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옳은 판단을 내리셨고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전쟁에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제 선하게 FM대로 이렇게 딱딱딱 지켜가면서 가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는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너무 극단적으로 악한 사람도 보기 어려운 것처럼 뭐 이런 것이 인간관계 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 옆에서 부정부패한 듯이 보여줬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다. 그렇게까지 무조건 심각하게 부정부패가 이유가 돼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사랑에 있어서 조금 원리 원칙을 어긴 것인데 하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님의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